반갑습니다. 저는 여동을 쓰는 김병규라고 하고요. 오늘 2025년 영화를 말하다 프로그램의 첫 번째 상영으로 송도현 감독님의 방금 함께 보신 공원에서를 보고 어, 제가 몇 가지 이 영화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한국 다큐멘터리라고 할까요? 한국 영화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감독님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 옆에 방금 보신 영화의 연출자이신 송도현 감독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가 작년 부산에서 개봉이 아니라 이제 공개되고 나서 오랜만에 다른 곳에서도 상영을 몇 번 하긴 했지만 그 영화관에서는 오랜만에 상영을 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영화를 말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극장에서 진행되는 비평 행위이자 또 영화 행사인데 이 프로그램의 상영작으로 공원에서를 선택한 것에는 넓게 얘기한다면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제가 떠올린 세 이유 모두 약간의 역설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한 말이지만 이 영화가 무엇보다도 극장이라는 공간과 환경을 요구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원에서는 실제로 미술관 전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영된 바 있었고 어떤 전시 영상의 언어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어떤 관객들 혹은 세간의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혹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판단과는 다르게 이 영화가 아주 불가피하고 필연적으로 극장에서 보는 경험을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표현이 상투적인 만큼 당연히 여러 가지의 맥락과 의미를 역시 포함하고 있을 텐데 공원에서의 경우에는 저 고양이와 분수대는 무엇보다 극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공원에서라는 이 영화가 영화 매체가 간직하고 있는 두 가지의 부정성 혹은 두 가지의 어떤 불륜이라고 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특히 극장이라는 환경에서 보다 보면 영화 매체가 두 가지 관념 혹은 그 지각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취약하고 연약한 차원의 영화가 놓여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극장 공간에서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된 순서와 시간으로 상영되는 이 영화라는 예술 경험은 이런 관념적인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거를 노출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는 영화가 어떤 언어적인 체험과는 다르게 시간적인 관념을 포착하고 노출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크린 위에서 내 눈앞에서 상영되고 있는 저 화면 속의 상황이 과거인지 미래인지 혹은 어떤 시간보다 앞인지 뒤인지를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모든 화면은 현재형으로 펼쳐지고 모든 장면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극영화적인 습관이나 관습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플래시백이나 플래시포워드 같은 기술을 통해서 영화의 시드라고 하는 것을 손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어떤 특정한 장면과 혹은 특정한 규칙과 결부된 상황에서 오는 영화의 학습 결과일 뿐 그것이 어떤 존재론적인 그 매체가 간직하고 있는 시간성 자체를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도 이를테면 김석희 배우가 연기한 공원의 벤치에서
시집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행위를 반복하는 영화를 통틀어서는 한 7개 구간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장면, 이 시집을 읽고 뭐 눈에 약을 넣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 이런 연속 일련의 장면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속된 어떤 상황으로 배열이 된 것인지 혹은 역순인지 또는 무작위하게 배치되어 있는 시간인지 우리가 장면들을 보고 있을 때면 그것을 결코 구분할 수가 없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이 여자, 시집을 읽고 있는 여자와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남경우 배우가 연기한 그 나무 아래에서 서성이고 있는 남자의 파트 역시 6개 구간으로 나뉘어져서 이 영화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적으로 순행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역순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혹은 무언가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무작위처럼 배열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시간성은 영화가 그 독립적인 어떤 시간적인 관념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매체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전과 이후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적인 관념의 위계를 일순간 흐트러뜨려 버리는 이런 장치로서 작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 두 번째 곤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가 어쩌면 공간적인 방향성조차 어떤 방향 감각조차도 찍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혹은 의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많은 영화제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분류돼서 다큐멘터리 섹션에서 상영이 됐고 그것 때문에 제가 꽤 불만을 드러낸 적도 있었는데 이 영화가 어딜 봐서 다큐멘터리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영화는 일종의 로드무비이고 일종의 SF 영화처럼 인식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로드의 범위가 대단히 한정되어 있고 그 SF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상태가 전혀 묘사되어 있지 않은 그런 관찰기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낯선 세계가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 목적지 없이 계속 배회하고 방황해야 하는 경험이 강제되고 있는 영화인 거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장면이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인지, 이 공간, 그 영화 전체의 씬을 이루고 있는 공간이 어떤 배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그 구체적인 어떤 지도로 그려지지 않는 영화다라고 하는 것. 정독도서관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작고 한정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익숙한 광경들이 계속 묘사되고 있지만 이 장면들이 어떤 총합을 이루는지 공간적인 방향성이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꽤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영화 감독이 자신의 일기에서 그 몽테뉴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방황하는 종족이다. 인간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성을 가장 잘 포착하는 것이 영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화는 그 방향성을 포착할 수 없이 앞뒤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운동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또 품게 만듭니다. 통일된 어떤 시점을 갖는다는 것,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에 있어서 통일된 시각을 갖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흐트러뜨리는 체험, 그리고 그 체험을 공유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 일종의 블랙홀처럼 끌어들이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공원에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시점과 공간적인 감각의 통일성이 흐트러지는 체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극장 환경이 이보다 더 불가피한 영화는 저는 지난 몇 년간 한국 영화를 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 기획전의 제목인 영화를 말하다라는 문제와도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공원에서는 영화를 말한다는 것의 어려움, 어떤 불확실성,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또 희귀한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환경에서 영화를 말한다는 것은 굳이 비평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꽤 어느 정도의 규격화된 설정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영화를 말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캡처된 이미지 혹은 그 영화의 영상을 다시 재생하고 확인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체를 검토할 수 있는 작업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공원에서처럼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경험 자체가 대단히 감각적으로 강력한 영화일수록 그런 식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이 영화를 볼 때 느끼고 있는 어떤 경험과 무관하거나 혹은 상당한 격차를 드러낼 때가 있다고 종종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영화를 봤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말하겠다. 말한다라는 경험을 전제로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 공원에서라는 영화에 무엇을 매개로 영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 상당히 불확실하게 느껴진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대단한 매혹으로 다가오는 지점이기도 해요. 무엇을 말해야 될까? 고양이가 나온다, 나무가 나온다, 남녀가 나온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술하는 것은 이 영화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영화에 무엇을 토대로 무엇을 가지고 이 영화를 두고 영화를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또 제기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화를 말하면서 이 영화의 특정 장면을 띄워놓거나 편의를 도울 만한 어떤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일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성, 분명히 무언가를 보았고 그 본 경험을 토대로 어떤 감각적인 경험치가 생겨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말로써 어떻게 그 경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그 세부적인 곤경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아주 세부적인 비밀을 함께 탐구하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결코 그 세부를 다시 확인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 일종의 질문들을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이 저 혼자 이야기를 쭉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를 만드신 송구영 감독님을 모시고 함께 이 영화의 세부 혹은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모든 영화는 뭐 극영화가 됐든 혹은 일반적으로 극영화라고 부르지 않는 영화가 됐든 어떤 종류의 비밀 혹은 뭐 미스터리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을 간직하고 있죠. 큰 비밀이든 거대한 서사적인 비밀이든 혹은 아주 작고 미세한 비밀이든 이 장면에서 무언가를 그 방향을 이렇게 찍은 것은 이것 때문이었다. 혹은 이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전환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영화 전체와는 무관하게 작동할 만한 이런 작은 비밀이든 어쨌든 영화는 이런 간직하고 있는 비밀을 숨겨져 있는 비밀을 조금씩 노출하고 관객과 공유하는 것으로 이 영화를 보는 경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해 나가는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연출자는 그 영화에 담긴 비밀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유형의 감독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감독에게는 질문을 제기하면 되겠죠. 근데 또 다른 유형의 연출자는 비유하자면 프랑켄슈타인 박사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이고 자기가 발명한 어떤 세계의 비밀이지만 내가 무관하다고 느끼거나 내가 꽤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출자들과는 질문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영화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연출자 그리고 그 편집 프로그램 위에 배열되게 되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편집자 그리고 나중에 완성된 영화를 만나서 감상하고 보게 되는 이 관객들과의 격차,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격차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격차가 있다면 그 각각은 어떤 언어로 규정될 수 있는지 세계를 관측하는 사람과 그 세계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과 접속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좀 세 가지 이유로 이번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영화 속의 세계라고 하는 어떤 표현으로 그 대상을 지시하는 것은 좀 거창하다면 거창한 말이지만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를 들고 편집으로 이 영상 조각들을 배열한 당사자와 그 결과물을 스크린으로 지켜보는 관객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공통의 기반이라고 임의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런 식의 전제가 공유되었을 때 우리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임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사람들이라고 때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의 기반이 전제되어 있을 때. 그러므로 같은 질문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우리를 임의의 공동체로 조직하는 그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이기도 하지만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언제 존재하는가? 우리는 언제 공동체가 되는가? 이런 식의 질문으로도 또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 이것들을 중첩하고 배열하고 조합하는 것으로 다른 시간이 다른 공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 가능성의 연장선에서 그렇다면 세계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존재하고 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함께 감독님과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론이 지나치게 길었지만 이 처음 공원에서라는 작업을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 구상하셨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떠올랐던 것들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격차가 이 영화에 어떤 효과 혹은 작용을 불러왔다고 판단하시는지 먼저 간단한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구상이라는 것을 할 때 어떤 특정한 계기나 어떤 특정한 그 뭔가 붙잡을 수 있는 실제적인 무언가를 갖고 어떤 딱 한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주변이든지 아니면 여기 주변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생각들과 느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숙성된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오랜 시간 축적이 되다 보면 그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요? 형상화되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작업은 근데 특이하게도 그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민과 고대 같은 게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쑥 이렇게 나온 과정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를 말하다인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자기 작업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제가 원했던 그러니까 사실 이미 다 말해져 있는 거죠. 이 스크린에 이미 여러분이 보신 결과물에 제가 말하고자 한 건 다 들어있는 걸까요? 어쨌든 그 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쑥 나왔다 보니까 생각보다 결과물에서 제가 이거를 사실 그 기술 시대 할 때만 보고 그 이유가 안 봤는데 그때 봤을 때 경험을 복귀해 보자면 그 격차는 제가 지금까지 전에 했던 것들보다는 훨씬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맴돌고 있던 것들이 이제서야 형상화됐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편집하시거나 영화 만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집이 사실 뭐 제가 뭐 프로듀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편집도 굉장히 빨리 끝났고 보통 이제 편집이 끝났다고 해놓고 뭐 진짜 최종본 이렇게 계속 추가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딱 기술사 때 본 걸로 거기서 하나도 건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로서는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완성본을 봤을 때의 느낌이 말 그대로 그러면은 더 이상 붙일 것도 뺄 것도 없다는 어떤 인상을 딱 받으신 건가요? 네네. 그 편집 과정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제가 사운드 없이 편집을 먼저 했거든요. 왜냐면 그 이제 정덕도서 앞에 공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렇게 원래 평소에 비어있지 않고 항상 사람이 많고 애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사운드가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앰비언스만 들려야 되는데 사람들 목소리가 하도 많이 들려서 따로 녹음된 사운드를 거의 다 넣은 거여서 처음에 편집할 때는 무음으로 이미지만 배열을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게 한동안 좀 안 풀리다가 아직도 그 날이 기억나는데 거의 한 5시간 만에 이 전체 형체가 한 번에 나왔어요. 이미지 물론 사운드는 없었지만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작업 과정이 이렇게 지난하고 막 그랬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통쾌함이 있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는 이 영화가 아주 철저한 수준의 픽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인상을 자아내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음향이기 때문이에요. 음향이 완벽하게 조율되었고 그것들이 영상과 동기화되어 있는 음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채집이 돼서 영상에 새로 들어온 그래서 영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종의 방향성이나 혹은 어떤 공간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허구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키아로스탐이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의 쇼트는 주어진 세계의 입방체처럼 다뤄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각의 프레임뿐만이 아니라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경계면에 소리가 틈입해서 들어온다는 표현을 썼는데 꽤 적합하게 제가 떠올렸던 표현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 현장, 그러니까 그 촬영된 영상과 동기화된 현장음이 아니라 채집한 소리 가운데 어떤 종류의 소리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편집할 때의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편집기에 이제 타임라인이 당연히 선형적이잖아요. 그 시작과 끝이 있고 이미지 배열은 무조건 그 법칙에 따라서 배열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죠. 근데 그 제가 이걸 아까 말씀드린 하루 만에 편집했다고 하는 그때에 잡힌 구조가 그 간자막들이 나오는데 간자막과 간자막 사이에 그 그건 이제 선형적인 시간인 거죠. 간자막과 간자막 사이에 그 시퀀스. 간자막이 21번 나오거든요. 그는 그 사이가 한 대충 20개 정도의 시퀀스가 들어간 건데 그 시퀀스를 그럼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뚝뚝 하나씩 띄워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배열했어요. 네. 그 선행되는 시간인 20개의 시퀀스를 편집기에서 못하고 그걸 캡처를 해서 포토샵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86분인데 그 구조에 따르면 중첩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약 10분이 됩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중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길겠죠, 시퀀스가. 그럼 제일 많이 중첩되는 구간에 종소리를 넣은 겁니다. 네. 그거랑 사이렌 소리. 네. 사이렌 소리는 여러분 잘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거기 주변에 그 성당이 있는데 12시에 아니나 거의 1시간인가 2시간 텀으로 종을 쳐요. 그래서 그 종소리가 오후 2시경에 울린다라는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시구에서 오후 2시경 그게 첫 시구인데 드래곤에서 그 시구가 반복되듯이 사운드도 오후 2시경에 14번을 제가 임의적으로 했지만 14번 치는 종소리가 제 기억으로는 한 중첩 가장 많이 되는 구간이 8번인가 그래서 8번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선형적으로 펼쳐졌을 때 캐치가 좀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만이 아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내적 구조가 이미 편집 초기 단계에서 잡혀 있었다는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오늘 숫자 저도 그렇고 숫자를 살짝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 영화를 굉장히 어떤 구조적인 접근을 요하는 작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 영화에 큰 호기심을 느끼고 계속 말하고 싶어지는 것은 이 영화가 그런 구조적인 어떤 셋업,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흐트러뜨릴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사운드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들은 이런 식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샷들이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가 반복되고 중첩되면서 약간 어긋나는 순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이 영화의 소리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소리가 그 화면 바깥에서 들려오는 골동품을 파는 중고 물품을 파는 것 같은 그 아저씨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경우 배우가 연기한 그 나무 아래에서 남자 한 명이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처음에는 앰비언스 사운드만 들려요. 그 장면의 배경. 두 번째가 아니라 한 영화의 절반 이상이 지나가는 후반부쯤엔 이 앰비언스 사운드만 들린다는 원칙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영화에서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던 그 중고 물품을 파는 잡상인 아저씨의 목소리가 그 장면의 배경음으로 다시 나타나게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0여 분이 지나서 그 장면이 되돌아왔을 때 그 앰비언스 사운드에 플러스 중고 물품을 파는 잡상인 아저씨의 목소리에 더하기로 지금 말씀해주신 성당의 종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죠. 말하자면 시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장면들은 단지 반복이고 어떤 구조적인 재구성이지만 음향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남경우 배우가 그 나무를 거닐고 있는 그 잠깐의 상황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어떤 부조리한 상황이 돼버려. 앰비언스가 들렸다가 종소리가 들렸다가 그 저기
중국 물건을 파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익숙한 어떤 연속성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음향의 관점에서 본다면 연속성이 깨지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남경호가 나무 아래를 서성인다라고 하는 한 상황만 놓고 본 거고, 또 장면의 연속성, 영화에서 선형적으로 펼쳐지는 장면의 연속성만 놓고 본다면 소리, 음향의 연속성은 또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 장면에서 제시됐던 소음과 너무 또 큰 격차를 드러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구조로 설정했던 것과 이 막상 그 장면의 실체를 따져놓고 본다면 오류를 일으키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혹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이 음향 전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음향이 이렇게 구조화된 음향이 이 영화의 이미지들에 침입하면서 발생하는 효과 혹은 작용에 대해서. 예, 그 트럭 행상 그 소리가 과일 파시는 채소와 과일 파시는 분인데, 저희가 삼청동 근처인데 그분이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전에 이거 전전 오후 풍경이라는 장편 했을 때 똑같은 분이 예, 세검정 쪽에도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소리가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이게 근데 저거 좀 한국인만 알 수 있는 컨텍스트가 있긴 하죠. 저 돌아다니면서 파는. 그래서 사실 그 경호 배우가 나온 그 파트랑 뭐 연못 파트랑 심지어 서위 배우 나오는 파트에도 그 소리가 나오는데, 저 소리는 사실 종소리나 사이렌 소리처럼 그 수직적 구조를 나타내려고 한 건 아니고, 이 공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트럭이 옮기니까 그 제 머릿속에는 이 공간의 구조가 있긴 하죠. 이렇게 생겼고 이 트럭이 이렇게 다닌다. 네, 그래서 소리가 어떤 때는 여기서 나고 어떤 때는 여기서 나고 어떤 때는 여기서 나고, 그렇게 그냥 그 공간의 구조를 조금 암시하는 듯한 목적으로 그 행상 소리는 넣은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이제 이동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10분이라고 했잖아요. 10분 동안 이렇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여기에 앰비언스랑 중첩되고,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앰비언스랑 중첩되고, 이렇게 중첩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사운드 레이어들이. 근데 그거는 뭐 이런 구조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좀 더 풍부한, 그냥 뭐 이 영화 대사도 없고 사실 붙잡을 만한 것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더 풍성한 숏을 항상 예전부터 추구해 왔기 때문에 한 영화 화면을 그냥 단순히 사실 요즘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너무 쉽잖아요, 사실 영화 찍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다층적인 레이어를 가진 숏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예전부터 고민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딱히 의식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감각적으로 더 풍성한 숏들, 연쇄 작용이 또 일어나는 숏과 숏이 붙을 때 이제 발생하는 충돌,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두고 사운드 디자인을 좀 많이 했죠. 예. 그 숏과 숏이 직접적으로 붙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영화에서 그런 이른바 무언가가 붙는다 혹은 무언가가 반복된다,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효과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지만 구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때가 항상 많아요. 그게 화면이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이를테면 영화의 첫 장면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 나무가 쭉 펼쳐져 있는 그 장면은 대여섯 번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후반부에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약간 영화가 갱신이 되는 것 같은, 처음으로
물론 지금까지 쌓여있는 정보값들을 유지한 채 다시 한번 세계를 한번 뒤틀어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고 싶었던 것은 이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의 논리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주 일반적인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로베르 브레송이 자기 책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런던의 갱단 이야기를 예시로 들면서, 어떤 런던의 갱단이 보석상을 털었는데 그 보석상의 금고에서 이웃집 보석상의 금고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이웃집 보석상에 가서 금고를 털었더니 또 그 금고에서는 또 다른 보석상 금고의 열쇠를 발견하는, 이런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뉴스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제 행동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국바주의 원리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내부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 내부적인 실마리라고 한다면은 주로 관습적으로는 내러티브적인 요건이고, 어, 인물을 매개로 해서 그가 바라보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가 목적으로 삼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매개로 이제 다음을 보증하는, 혹은 다음의 공간, 다음이 들어올 수 있는 샷의 공간을 미리 가상적이지만 확보해 두는, 뭐 이런 식의 전략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 방향 감각조차도 상당히 희박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여기라고 할 수 있고 이 다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샷의 논리 안에서는 어 꽤나 그 희박하다기보다는 뭔가 설명되지 않는 지점을, 그 서두에 말씀드린 어떤 비밀로 다가오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장면의 연속성이 어디에서 잘려 나가고 또 그 잘려진 그 단면을 어디로 연결시키고자 하는지, 이 방법론에 있어서 이 영화에서 특별히 생각해 두신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그 무음 상태에서 하루 만에 편집했다고 말씀드린 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영화에서 내적 논리가 내러티브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고, 시공간적인 맥락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어, 좀 편집을 할 때 아까 그런 구조적인 편집도 있지만 리듬미컬한, 그러니까 그 연쇄작용이 어쨌든 시청각적 그 체험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굉장히 음악적인 리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근데 그 음악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감독님, 그 페드로 코스타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영화에서 문제가 음악과 달리 음계 노트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자의적이죠. 모든 영화의 숏들의 길이든 뭐 아무리 그게 뭐 사람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거에 따른 편집이든 숏의 길이를 어떤 거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 정해진 어떤 규칙이 없이 자의적으로 편집하는 사람이 자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작업뿐만 아니라 금영화에서도 다 그럴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리드미컬한 게 청각적인 것도 있겠지만 시각적으로도 이 굉장히 근경과 완경,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 말씀해주신 첫 숏에 그거를 그게 자주 나온 이유는, 그 캐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까치가 프레임 인 했다가 나무를 옮기고 옮겼다가 프레임 아웃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서 뒤죽박죽 섞으려고 그거를 일부러 길게 찍고 배열을 다시 한 건데, 뭐 이건 아까 얘기랑 연결된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 리듬을 굉장히 좀
아까 숏 개별 숏 안에서의 풍성함과 마찬가지로 그 타임라인 자체도 그 연쇄되는 적용되는 그 타임라인도 최대한 리드미컬하게 편집을 하자. 왜냐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서사도 없고 캐릭터도 없고 감정선도 없고 있어야 될 것들이 많이 없는 작업이다 보니까 순수하게 시청각적 감각을 어떻게 하면 더 증폭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편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한 모종의 목적성이랄까요? 시청각적 자극,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증폭되는 경험으로 다가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도 편집이라고 하는 과정에는 아주 미세하더라도 목적성이 부여되어야 하니까 그것이 결정된 것은 촬영을 하는 단계에서였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소스들이 그 촬영된 어떤 분량들이 쌓이고 나서 생겨난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그거는 항상 촬영할 때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작업에서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를 한 4달 정도 거의 매일 나가서 찍었는데 굉장히 제한된 공간을 반복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포착할 수 있는 재료들도 많아지고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촬영할 때부터 염두를 해뒀죠. 이 숏은 나중에 이거랑 붙으면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겠다. 근데 그게 다 뭐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여기를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한 건 아니고 인접한 공간적 구조를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연쇄되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프레임의 효과에 대한 질문도 함께 공유해 보고 싶어요. 뭐 아무리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그 대상이라 할지라도 카메라가 포착을 하는 순간 그 사각의 틀 안에 접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거를 무언가 허구적이고 무언가 의미가 담겨 있고 무언가 다르게 바라보아야 하는 이미지로 재구성을 하고 재편을 하기 마련인 거죠. 정독도서관의 그 인접한 전경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 영화가 창출하고 있는 그 질서 안으로 접혀 들어가는 거고 현실의 질서 안에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는 훼손하면서 영화 안으로 끌어들이는 측면이 또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세계의 표면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관측되는 것은 그대로인데 둘로 이렇게 분리해 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이 프레임에 관해서는 2가지의 생각들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그 깊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 물론 물도 찍었고 구름도 찍었고 땅도 찍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깊이가 부재하는 어떤 평면적인 구도의 연쇄로 이 화면을 운영한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의 공간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외부가 드러나지 않거나 소실점이 거의 희박하거나 이런 식의 차단되어 있는 공간들의 연쇄 작용이 모종의 영화적 공간을 구획할 수 있다면, 구성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어디에서 오는 어떤 작용이라고 느껴지시는지가 한 가지가 있고, 2번째는 그 구도를 의도적으로 일그러뜨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소실점이나 어떤 수평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 공간을 또 구성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영화의 연속적인 공간 안에 가져온 힘은 또 무엇이라고 판단하셨는지 2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평면성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초창기부터 좀 선호했던 이미지가
보통 시네마 카메라 하면은 이제 뒤가 날아가는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그 디포커스라고 하죠. 모든 화면의 모든 요소가 다 평등하게 포커스가 잡히는, 그래서 되게 좀 날카롭고 명료해지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초창기부터 선호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거가 그대로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그 평면성을 말하자면은 개별 숏의 평면성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영화 자체가 좀 평면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공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시간 그리고 공간, 그것들이 영화적 타임라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납작해질 수 있는가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무슨 실험을 위한 실험, 전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뭐 형식 실험을 위한 실험은 너무 좀 뭐랄까 공허한 것 같고, 어떤 절 어떤 절실함일까요? 또 저도 그 절실함이 뭔지 안다면 더 뭔가 명료해지겠지만, 대강적으로 그 절실함과 어떤 그 절실함으로부터 이렇게 스며 나오는 치열함, 가지려고 하는 치열함은 이렇게 가 닿으려고 하는 거죠. 그 대상에. 그 대상이 그냥 단지 물리적 세계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계가 있잖아요. 좀 거창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식의 차원이 있고, 정말 우리가 지금 언어로 말하고 이렇게 지금 시청하고 느끼고 있는 세계가 있고, 어떤 실제계가 있다고 상정을 한다면 그 실제계에 가닿는 방식은 평소 우리가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으로는 절대 가닿지 못하는 것 같고, 말하자면 느낌의 세계인 거죠. 그 느낌의 세계는 결국 이렇게 재단되고 명사적으로 이렇게 굳어지지 않는 세계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변환되고 불확정적으로 끊임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 뭐랄까요? 파동, 그러니까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느낌의 차원. 네, 그 느낌의 차원의 세계를 그려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이 작업에서 가장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걸 딱 붙잡아줄 수 있는 구조가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합성이 있는 거죠. 이 전체 그 작품 내 논리가. 그래서 그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실제계의 뭔그 물리적 세계, 거창하게 말하자면 너머에 그 초월성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진술 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초월성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렇게 흔히 우리가 초월한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우주 밖으로 나가는 뭐 느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게 정반대로 안으로 굽어드는 느낌. 그러니까 초월적이라는 건 1에서 2, 3, 4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0에 최대한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0.1, 0.001 그것도 무한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소수점의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그 운동성과 지향성이 바깥으로 분출되는 게 아니라 안으로 계속 수렴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을 이 작업을 통해서 조금 표현이라기보다는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질문 같은 얘기가 약간 간제말 같은 말씀을 해가지고 그 구도를 일관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네, 그건 뭐 좀 단순한 걸 수도 있는데, 저 작업을 할 때 과정이든 결과물이든 좀 제가 최대한 소거되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애고로서의 제가 좀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작업에서 제가 좀 안 보일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워낙 예전부터 카메라를 다뤘고 사진 제가 영화 하기 전에 좀 독학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 카메라로 이미지를 포착하는 행위 자체가 조금 점점 좀 지겨워졌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정교함이 좀 제가 결벽증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걸로부터 벗어나진 못한 것 같지만 그걸 최대한 좀 흐트러뜨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의 시선이 안 담겼으면 좋겠다. 이 숏들에. 네, 그런 차원에서 뭐 그렇다고 막 너무 그 뭐랄까 전복시키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조금 살짝 비트는 차원에서 그러한 시선을 좀 교란시키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말씀해주신 맥락에서 이 영화에서 나의 그 중심성 이것을 삭감시키는 요인이 두 가지 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하나는 그 간자막이었어요. 시의 문자가 자막으로 시각적으로 계속해서 제시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뭐 내가 포착할 수 있는 세계와 다른 어떤 층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간자막이 침입해서 들어온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 시의 문자가 제시되는 그 21개의 간자막 그 배열은 언제 결정되는 것이고 이 문자가 영상의 연속적인 장면 안에서 문자가 침입해서 들어왔을 때 이것이 관객의 경험, 영화를 보는 경험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 영화의 표면에 샷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배우 결국 이 배우를 활용하는 영화로 결과물이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전작인 밤산책은 배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 대상인 풍경과 카메라를 든 나 사이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매개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쨌든 두 명의 배우와 특정한 디렉션을 받아서 어떤 행위, 액션을 하고 있는 그 피사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나를 삭감시키고 보편적인 어떤 영화에 대한 생각을 배제하더라도 어떤 중심적인 피사체가 들어오는 순간 무언가 관습이 개입하기 마련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떠올리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가 리뷰 과제로 영화 감독이 교수인 수업에서 이 영화는 연출자가 이 인물에 대한 거리두기를 적절하게 수행했다라고 뭔가를 써봤더니 거리 두려고 영화 찍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그 말이었어요. 무언가 피사체가 생기는 순간 어떤 조율, 어떤 식의 구조, 어떤 식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배우의 피사체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원래 생각했던 부분, 원래 좀 염두에 뒀던 부분과 흐트러질 수 있는 지점이 그 지점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그 간자막의 경우에는 이 오기원 선생님은 시인데 국빈이 이제 주창하신 날 이미지론과 그 후에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쓰신 시집들이 있는데 그 첫 시집에서 발췌한 시고요. 그 날 이미지론과 그 후에 그거에 기반해서 쓰신 시들이 다가가고자 했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실제계와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 시를 좀 원작은 아니지만 원문 삼아서 넣은 건데 그 시 제목이 뜰의 호흡인데요. 이것도 사실 뭐 저만 아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시에서 묘사하는 세계가
저 정독 도서관에 그 남경호 배우가 서성이는 뜰이라고 상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액자 구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화는 이 구조라면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서 더 협소한 이 70평의 우주라는 표현이 나오듯이 그 70평의 뜰, 이 텍스트가 또 지시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텍스트가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읽긴 하지만 화자처럼 그 텍스트가 지시하는 공간이 영화 속 공간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수렴되는 내향적 운동성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시를 쓴 이유가. 그리고 배우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 밤산책의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물이 아예 없었지만 여기서는 그 숏 간의 위계, 그러니까 인간과 사물 간의 위계도 마찬가지로 그 위계를 최대한 좀 이렇게 지워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 화면에 도 있지만 그 숏의 작용, 그 연쇄가 되면서 그 총합이 인간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별 차이가 없는 위계가 좀 이렇게 거의 사라진 듯한 세계를 그려보려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인간을 넣은 거죠. 특히나 경호 배우를 넣은 이유는 뭐 거기 옆에 있는 돌이나 날아다니는 나비나 아니면 화수물이나 잉어나 이러한 비인간적 존재들과 인간인 경호 배우의 존재가 같은 화면에 담기고 그게 연쇄돼서 하나의 통으로 된 어떤 그 덩어리를 만들면 그 존재들이 어떤 서열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남자 배우를 넣은 거고, 여자 배우는 아까 말씀드린 화자의 역할로 그 시를 읽어야 되는 사람이 이 공간 안에 있어야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영화를 보는 어떤 관습과 부딪히고 있는 지점, 그리고 그 관습을 해체하려고 하면서도 그 관습이 포함되어 있는 지점이 흥미로운 부분이고 또 굉장히 깊게 파고들어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 연출자의 언어로서 위계가 조금 무너진 것 같다. 어떤 종류의 평등성이 화면에서 구현된 것 같다라고도 말씀 주셨지만 의심스럽게 반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 관습이 해체되었는가? 정말 그것이 어떤 위계 없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가? 혹은 그 위계 없음을 구성하셨지만 생각해 보셨지만 만약에 그것이 조금 어떤 종류의 주목도 그 위계인 거죠.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더 주목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배제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대상을 배제해야 되는 게 일종의 시각적인 위계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일종의 영화적인 화면의 민주주의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식의 구분이 되는 존재들이 나타났을 때 위계가 정말로 해체되는가? 시선의 위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화면 안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제가 의도했다 뭐 이 정도일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기서 이제 또 나리미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후대 시인분들이 저는 정확히 어떤 분들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오기원 선생님의 그 시론도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론이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네, 완벽히 그거를 소거해버릴 수는 없겠죠. 어떤 경우로든. 근데 어쨌든 시도를 한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근데 여자 배우는 조금 논외적인 거죠. 왜냐면 화자로서 등장을 했고 이 영화를 좀 작동시키는 조금 더 주체적인 권력이 있는 존재처럼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숏들을 돌리는 약간 이렇게 주동하는 어떤 그
그 모터를 계속 돌리게 하는 존재. 왜냐면 특히나 텍스트가 개입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그 텍스트와 함께 이 숏과 사운드들을 가동시키는 듯한 존재로 넣은 것 같아서 네, 여자는 좀 화자로서 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여쭤본다면은 그 위계 시각적인 혹은 어떤 지각적인 차원의 위계를 완벽하게 벗겨내는 것에 영화 매체가 뭔가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또 영화의 무엇에서부터 가로막혀져 있는 것인지 그것이 극장에서 상영되는 이 순서대로 정보값을 보면서 연속적인 장면들을 지켜봐야 하는 어떤 경험 일반에서 오는 것일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 단선적인 타임라인 위에 올라가서 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하는 유희 자체의 어떤 속성에서 오는 것일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게 만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어떤 균형을 결국에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카메라 앞과 뒤가 있으면 그 사이에 딱 균형이 맞춰졌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숏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대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뭐 저 돌을 찍고 있을 때랑 경호 배우를 찍고 있을 때랑 완전히 똑같은 모드로 촬영을 한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시도를 했다 뭐 그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일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지금 답변해 주신 카메라의 앞과 뒤의 문제와 연동이 될 것 같은데 감독님의 영화에 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아무래도 그 풍경입니다. 풍경이라는 대상. 그것이 확장해서 본다면 감독님의 영화를 본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세계의 단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풍경을 담아내는 그 일반적인 맥락을 크게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동화 작용이죠. 뭔가 내가 이 주로 인물이 동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인물이 심리적으로 혹은 기억의 차원에서 혹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 무언가를 바라봤더니 네, 말씀해 주신 어떤 주관적인 내면이 무언가를 느꼈다. 어떤 식으로든 이게 결부가 되는 것이죠. 되면 허우샤오시엔의 80년대 영화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냥 굉장히 슬프게 우는 소년의 모습 뒤로 패닝에서 지나가는 산의 이렇게 풍경이 보여진 이 연결 자체는 어떠한 내부적인 연관성도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몽타주가 붙어버리는 순간에 자연이 결코 어떤 풍경이 결코 무관심하지 않은 풍경으로 개입하는 풍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오히려 인물과 풍경의 격차를 확 벌려놓는 것이죠. 그 우리가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어떤 무기력, 무능력, 어떤 자각에 놓여버리는 것, 그 격차가 너무나 커져 버렸다는 것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인물, 개인과 너무 격차가 커져버린 풍경은 주로 역사적인 풍경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를테면 일본에서 제기하는 풍경론의 요체이기도 할 테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풍경이 이 내면, 주관성 안으로 접혀 들어오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역사나 국가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역사나 국가라는 것은 내가 아닌 그 이전에 있던 시간으로 넓혀져 버리는 차원이 또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감독님의 영화에서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접속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물일 수도 있고 혹은 카메라를 든 사람과 어떤 식으로 접합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감독님께서는 꽤 여러 차례 그것을 오늘도 많이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따르자면 그 어떤 주관적인 내면성 그리고 특별히 감정의 문제, 어떤 서정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능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를 지우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맥락을 그 두 가지 맥락을 따르자면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나를 삭감하면서 나의 정체성, 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지우면서 그 주관적인 서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포착하고 또 드러낼 수 있는가? 풍경과 카메라가 어떤 방식으로 접속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그 지점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것은, 글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어떤 내면성과 마음의 문제, 마음의 형상, 느낌의 세계 이런 말들이 결코 제 느낌에는 물론 주관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게 보편적으로 상통이 될 때야만 의미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주관성으로 머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비어있는 풍경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봤고 제가 이걸 느꼈고 제가 이것과 이렇게 접속을 했다라고 지금은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로 하지만 그게 이제 영화로서 보는 분들에게도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 다가가지 못하면 사실 제가 실패한 거고. 그러니까 그 아까 어쨌든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합일되는 그 동일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오셔오신 예를 들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 어떤 극영화 내러티브 내에서 인물의 감정선이 있고 그 인물에 우리도 동화가 돼서 그 인물을 매개로 풍경으로 다가가는 듯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면 이상하게 저는 그 영화 내에서 어떤 감정선을 표현하고 인물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 그리고 그걸로 발생되는 내러티브를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스스로 좀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극영화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요. 그 시나리오를 한 줄도 못 쓰겠어요. 그건 제 문제지만 왜 그런지는 이제 스스로 분석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소위 말하는 실제 개와 접속할 수 있는가 과연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나보다 더 크고 더 그러니까 영속성을 지닌 어떤 너무 딥하게 얘기하면 싫지만 아무튼 그러한 나보다 더 큰 나보다 더 나라는 굉장히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에 가닿으려고 저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는 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또 느껴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거예요. 네. 그 도구가 언젠가는 영화가 아닐 수도 있을까요? 무언가에 가닿고자 하는 매개로서의 도구가. 이를테면 그 아피차퐁 이라스타쿤 같은 감독은 자기는 전생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영화를 만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비슷한 어떤 아피차퐁에게 전생인 것이 감독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그 무언가에 가다려고 하는 지점과도 꽤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도구가 뭔가 실질적인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도구를 매개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영화가 아닌 무언가일 수도 있는지 혹은 지금 저희가 같이 이야기한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되어야 하고 이 하나의 순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해야 하는 이런 형태의 영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건 제가 평론가님한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사실 이거 다음 거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곧 촬영에 들어가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거 이후가 안 보입니다. 저. 또 근데 하고 나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워낙 그 계속 수렴되는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분출을 해야 그 다음이 보이고 또 다음이 보이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영화 매체는. 그 제가 영화 매체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뭐 그래서 근데 또 다른 매체를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워낙 이러한 형태의 작업물을 만드는 걸 즐거워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계속 지속하고 싶은데 계속 이 아까 말씀드렸던 0.0001로 가다 보니까 이게 다음이 좀 잘 가늠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돌파를 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네, 다른 매체를 생각은 적은 없고요. 네, 가능하다면 영화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어렵게 오신 감독님이 영화랑 안 맞는다는 얘기를 결론으로 마무리하기가 좀 그런데 그 결론을 제가 대리해서 자리를 마무리하자면 저는 오늘 우리를 임의의 공동체로 묶어낼 수 있는 이 공동의 기반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또 언제 출현할 수 있고 또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스크린을 포함해서 영화 극장이라는 공간을 포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제 이 영화에 관한 짧은 글을 쓰면서 좀 난데없이 질문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2020년대 한국 독립영화라고 하는 문제가 가능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공통의 기반이라고 할 만한 것을 특히 독립영화나 독립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기대할 만한 어떤 세계를 찾기 어려워진 지점이 저는 관객으로서 아주 크게 들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세계라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관점과 취향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방식. 뭐 일종의 그 관람객이나 관광객으로 자꾸 스크린 앞에 앉아 있다는 느낌을 아주 크게 받았거든요. 저도 그 질문의 연장선에서 감독님도 약간 돌파를 해야 되는 어떤 막다른 길이라는 말씀, 막다른 길은 아니라 막다른 길은 제가 지어냈군요.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계가 아주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세계. 저기 나뭇잎이 흔들렸구나. 저기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구나. 저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공유할 뿐인 그런 아주 감각적인 공동체. 두 번째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아주 내면의 추상적인 세계. 저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어. 하지만 이게 공유가 될까? 무언가 어떤 점으로 수렴하고 있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상당히 희미해져 있는 세계라고 하는 거. 그 세계의 상태 자체를 노출시켜버린 영화이기도 하다는 느낌을 크게 받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가 영화를 만들고 또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그 질문을 되돌려주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다시 이 영화의 구성처럼 다시 첫 저희가 설정한 제목으로 되돌아온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앞에서 세계를 보여주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관객 공동체에게 제시하던 영화가 어떤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영화 속의 세계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질문을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깊이 좀 생각해 보게 됐고 감독님이 돌파해야 되는 지점인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의식과 질문으로 남아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연이라기보다는 정말 영화를 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호의적인 비평가와 감독의 관계라기보다도 정말 그것들을 함께 만들고 본 사람의 그 두 관점에서 그것들의 세부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나 어떤 도달된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에 도착하는 대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영화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자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뭐 다음에 만들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